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참 새삼스럽네요. 세월이 언제 이렇게 많이 흘렀나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서글퍼지기도 해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인생사를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와 언니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만 남았지만 말입니다. 오빠와 언니가 요즘 따라 유독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설하고 그 시절에 없는 집의 셋째, 그것도 막내딸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먹는 것, 입는 것, 그 어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당연하게도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바로 공장으로 취직해 오빠의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건 뭐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언니와 함께 일을 했으니 말입니다. 언니와는 5년을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17의 나이에 그 공장에 들어갔으니 22까지 일을 했네요.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많으니 24이었고 말입니다. 와, 우리 언니 새삼 다시 생각해도 정말 꽃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네요. 네, 저희 언니는 24, 그 꽃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늘 기침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제 기억으로는 추위도 참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1년에 365일 동안 한 달에 하루 이틀 쉬어가며 옷 만드는 공장에서 그 먼지구덩이에서 일을 했으니 폐병에 걸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혹시나 공장에서 잘릴까봐 그걸 숨기며 일을 했던 언니였어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언니가 죽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여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 언젠가 언니처럼 저렇게 죽겠지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공장을 막상 그만두고 났더니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도 제 마음대로 산 적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옷 만드는 거 말고는 말이죠. 지나간 인생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언니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며 말했는지 몰라요. 내가 언니 목까지 더 많이 보고 많이 하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게 사실 언니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너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그 시기가 오빠가 학교 공부를 마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더라고요. 당시에 5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이거 나 회사 취직하면 어디 월세집이라도 구하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너한테 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오빠는 취직하면 어디서 지내게? 지금 기숙사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택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 그런 회사들로 알아보려고 해. 그래도 이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이기심이다. 네 언니 그렇게 보내고 내가 요즘 한숨도 못 자.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너까지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 너는 이제라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오빠는 그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택을 주는 회사로 취직했어요. 원래 오빠가 가고 싶어 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그걸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자 형제들은 남자 형제들의 학비를 위해 어린 시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당시에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오빠는 깨어있는 사람인 편이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잘 지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언니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세상에 핏줄이라고는 저희 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살다가 재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네이지만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또 형제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오빠에게 받은 50만 원으로 뭘 했냐면 여행을 다녔어요. 저는 우리 동네 밖을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시에 여자 혼자 여행하는 게 정말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당시에 의과대학을 나오고 졸업 후 병원에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사이에 여행을 온 거라고 하더군요.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목적지가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연락하고 싶다길래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남편은 제가 적어준 그 쪽지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행지에서 짧은 만남 이후 한동안은 보지 못했어요. 편지를 보낸다고 했기에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닐 때 친해졌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행할 때는 그때 기분에 그냥 주소를 물어봤는데 서울 올라오고 보니까 내가 영 아닌가 보지. 공장 다니던 여공에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랑 의대생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신분 차이야. 잊어버려.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그때는 그냥 거절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밥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동네의 작은 세탁소에 취직해 일을 했습니다.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배운 것도 없고 한동안 놀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또 현실에 부딪혀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친구가 매번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는 걸 계속 거절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있었고 주변에 하나둘 시집을 가던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시집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호텔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호텔이냐 싶긴 했어요. 당시에는 빵집 같은 곳에서 소개받는 게 보통이었는데 또 호텔이 많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참 허세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소개남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남편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만나러 나온 건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선을 보러 나온 거였어요. 그곳이 당시에 하루에도 수십 커플이 선을 보는 곳이었다는 건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하고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원래 저와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던 그 남자분이 상당히 당황하고 불쾌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소개했던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욕을 했던 것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제 친구와 그 소개남이 나중에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이 제 욕을 하다가 눈이 맞았다나 뭐라나요? 아무튼 남편과는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물론 결혼까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남편은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 그것도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세탁소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또 제 노력으로 시댁 어르신들은 결국 두 손 둘 발 다 드셨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딱 그렇게 져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월이 꽤 지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는 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긴 했다만 그래도 내심 좋기도 했어. 네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
웃는 것도 예쁘고 또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말이다. 그 말이 사실인 게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조건이나 결혼 전에 반대하셨던 걸 생각하면 제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세월을 다 보상이라도 받듯이 말이죠.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로는 정말 행복만 했어요. 한 가지 힘들었던 건 아이가 오래 들어서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했다는 건데 그래도 결국은 들어섰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도 다 제 뜻대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고 말입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부잣집이었어요. 남편도 유명한 의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는 딱히 걱정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언젠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돈이 있는데도 쓸 줄을 모르니? 쓰던 버릇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남편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좀 쓰고 다니는 것도 미덕이다. 너무 아끼지 말거라. 시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들은 후에는 그래도 돈을 좀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 하나는 돈은 쓸수록 잘 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것저것 사대던 제가 이제는 대충 보기만 해도 저게 값어치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도 뭐 굉장한 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자랐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다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라고 집으로 데려오는 애들이 하나같이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거나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나 하는 걸 알고 접근한 친구들인 게 눈으로 다 보였거든요. 한 번은 남편과 그 문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고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정말 큰일이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 그래.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그것도 길러질 거야. 당신은 워낙 어렸을 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눈치나 사람 보는 눈이 빠른 편인 것도 고려해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잖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게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이가 여간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가진 거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반대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걸로는 정말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만 좋아 보인다면 조건이 어떻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허허실실인 남편 눈에도 영 아닌 아이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겁니다. 나는 네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싶구나. 어머니도 예전에 할머니가 반대하셨다면서요.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 학교도 제대로 다 못 나오고 지금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반대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나도 그랬는데 내가 그런 이유로 반대하겠니?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이신데요? 며느리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짧은 치마에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 그리고는 껌까지 씹어대며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었거든요. 저는 외형보다는 그건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그러고 나온 거면 예의도 배려도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성이 바로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할 수 없다며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면서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도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잖니. 나는 걔가 예의가 없어 보여서 싫다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 너한테 반말했다가 야라고 했다가 그게 무슨 버릇이니? 원래 그런 애 아닌데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라며 아들은 말도 안 되는 편을 들었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다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늘 그렇듯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저와 남편도 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시위하는데 들어줄 수밖에요. 답답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해줬어요. 우리가 잘 가르쳐 보자고. 내 새끼가 반한 거면 어딘가엔 좋은 점도 있다는 거겠지.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더군요. 결혼시키고 한동안 이것저것 가르쳐도 봤지만 며느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어떤 점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며느리에게 정을 붙일 수 있었겠냐고요. 어머니, 절 바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긴 애니까 그냥 두세요. 인제 와서 이혼을 시키실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 꿈은 딸 같은 며느리를 봐서 저와 제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오순도순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두 번만 보고 살았어요. 만나서 보기만 해도 복장이 터지는데 그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고 엄마가 되면서 조금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니 조금 변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예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긴 했어요. 돈을 좀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긴 했지만 그건 지들 누군가에게 빚만 치지 않는다면 지들 부부 문제고 큰 사고를 치고 다니지는 않았고 말입니다. 손주를 보는 재미에 사실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들이 재산 상속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남편도 별 생각 없이 조금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말이죠. 어차피 물려줄 거 조금 물려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동안 돈으로 큰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별 생각 없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며느리가 그 돈으로 어딘가 투자를 했다가 홀라당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울며 읍소를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 하나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빚만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기존에 줬던 돈만 홀라당 날려먹은 게 아니라 빚도 한 7억 가까이 진 것 같았습니다. 꽤 큰 금액이라 그냥 뒀다가는 저 둘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어쨌든 아들은 월급쟁이였고 저희가 부자지 아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 돈을 갚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 저희 부부에게 잘하긴 했어요. 물론 돈 때문에 그러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어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정이 생겨서 진짜 가족이 되겠거니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제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크게 별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뭐 여전히 저희에게는 딱 할도리만 하며 살갑게 대하지 않은 것도 말이죠. 대신 손주 녀석은 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아이가 클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배경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사람을 더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래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 후에 병원 신세를 자주 졌거든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자신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상황을 생각하고 또 대비해 뒀었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재산을 2개로 나눠놨어. 하나는 아이들이 아는 내 재산이고 하나는 아이들도 모르는 재산이야. 왜 그래 놨는데요? 둘 다 당신한테 다 줄 거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 혹시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애들이 내 재산을 달라고 하면 공개된 부분의 재산만 다 줘. 한쪽은 숨겨두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래도 며느리나 아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당신은 당신 살 길을 무조건 생각해 둬야 한다는 말을 시시때때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어느 날 훌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부부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 게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슬픔이냐 하겠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남편이 제 부모이자 형제이자 친구이자 또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거니 하늘이 무너진 게 맞죠. 정말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을 다 치르고 나서도 얼마간은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쯤부터 며느리가 변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식사는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 나이 때는 잘 드시는 게 건강 챙기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자고도 하더군요. 제가 외로울 게 걱정이 된다며 말이죠. 그때는 제가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의 말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구나.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내가 참 가엾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변호사에게 제가 남편의 재산을 다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이 탐나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고 한 것도 그 집을 판 돈까지 죄다 탐을 내고 있어서 그랬다는 것도 말이죠. 아무튼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많이 외롭고 가족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제 유일한 가족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 손주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네도 자신들이 살던 집을 정리해 그 돈을 합쳐 좋은 아파트 하나를 얻었어요. 물론 집의 명의는 아들의 명의로 했고 말입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하나 성공한 셈이었던 거죠. 저는 바보 같았고요. 어머니, 오늘 저랑 산책 가실래요? 어머니, 집 앞에 맛있는 브런치 집이 생겼다는데 같이 가요. 어머니, 저랑 쇼핑 가요. 저 옷 좀 사주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제 꿈 중에 하나가 며느리와 딸과 엄마처럼 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지냈어요. 그 덕에 남편을 잃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슬픔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말하는 건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간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들도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떼를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니? 에이, 제가 어머니한테 바라는 게 어딨어요. 그냥 이렇게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워 더더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없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바로 해준 건 아니었어요. 저도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약간의 진정성이 의심이 가기도 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잘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차피 물려줄 재산 일찍 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났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절대 숨겨둔 재산은 물려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기로 약속한 건 말입니다. 당시에 저는 며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생긴다는 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2번, 3번 당부했던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숨겨둔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재산만 상속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상속 직전에 그렇게 말했던 며느리는 상속 후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서서히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요즘은 보통 본인들이 미안해서라도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들 하던데. 어머님은 좀 뻔뻔하신 것 같아서요. 처음 그 말을 듣고는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바뀐 게 아니긴 하겠죠. 그동안 본색을 숨겨온 거겠죠. 서러웠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잘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서글픈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는 그 와중에 가장 슬펐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너도 내가 나가 살았으면 좋겠냐? 너희에게 재산 다 주고 텅텅 빈손으로. 마누라한테 들으니까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대요. 어머니도 이렇게 불편하게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것보다는 나가서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얹혀 사시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집안 일이라도 좀 하셔야죠. 얹혀 살다니. 이 집에는 내 돈도 있는 거 모르냐? 이 집 남편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집인 거죠?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게냐? 아, 정말.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으세요. 늙으면 이런 게 문제야. 그냥 자식들 편하게 알아서 나가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억울해서 그냥 나갈 수 없었거든요. 사실 돈이 더 있다는 걸 밝히고 자식들이 다시 저에게 잘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걸 테니까 말입니다. 제가 버티고 앉아있자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온수를 왜 트세요? 가스비는 뭐 땅 파면 나와요? 그렇게 놀고 먹지만 마시고 밥이라도 좀 하세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면서 보일러도 함부로 못 틀게 하고 아침밥도 제가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이지 점점 화가 나더군요. 얼마 버티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구박을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어요. 알아보니 상속했던 재산을 다시 어느 정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집도 하나 사뒀어요.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줬던 돈의 3배는 더 많이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막말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간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건 다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였냐? 이렇게 받자마자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냐?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래저래 말을 피해가던 며느리가 어느 날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내가 왜 사서 고생해가며 늙은이 뒷바라지를 해주겠어요? 어머님한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걸 왜 자꾸 물어요? 그렇게 녹음된 대화는 바로바로 변호사에게 넘겼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아졌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냥 제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집안에 늙은이 하나가 있으니까 공기까지 탁해지는 것 같잖아요. 아, 좀 나가요, 제발. 이렇게 구박받고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기 붙어 있고 싶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니?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며느리는 짜증이 난다는 듯 자기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사시고 싶으면 가족의 도리를 다하세요. 그게 뭔데? 생활비 주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면 요양원 가세요. 그 집 며느리의 사치병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명품을 시도 때도 없이 사대고 있었고 또 그때 버릇을 남 못 주고 어디 투자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었고 말이죠.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태 모아온 자료들을 던지듯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제가 던진 자료가 뭔지를 한동안 파악하는 듯 뚫어져라 봤습니다. 그러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상속한 재산을 반환받겠다는 소송장과 그간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짓들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너 이럴 걸 알고 그런 말을 했던 건가 보구나. 무슨 말이요?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네한테 물려준 재산은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준 재산의 반의 반도 안 된다. 나중에라도 절대로 상속해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나한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이게 다 너의 이런 모습을 알아서 그랬던 것 같구나. 며느리는 잠시 사태 파악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만약 머리를 쓸 때 소리가 들린다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웃으면서 저에게 팔짱을 끼더군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사람이 왜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가족끼리 소송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며느리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 잡힌 손을 뺐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단출하게 싸둔 짐가방을 챙겨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사뒀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 자던 그날 저녁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혼자고 외롭고 이 큰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뭐 그런 기분 말입니다. 어딘가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밥도 먹지 않고 일찍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로라도 하듯 남편은 세상을 뜨고 처음으로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에 살던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눈물이 터져나와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나이를 헛먹었구먼. 뭘 이렇게 울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소. 왜 그렇게 빨리 갔어요? 네? 당신 편이 왜 없어? 내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나 대신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못한 거 다 해보고 늦게 와. 알겠지?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오해를 했습니다. 남편이 방금 했던 말과 언니가 죽기 전에 저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나 대신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못한 거 다 해보고 천천히 오라는 말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줬던 두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고 또 정말로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났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며느리를 응징부터 해야 했습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증거들이 워낙 많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한번 아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이 집은 어떻게 알았냐? 알아내려면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너는 네 애미를 그런 취급을 한 여자랑 꼭 그렇게 계속 살아야겠니? 말은 가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좋은 사람이 지 시어머니를 그런 취급을 하니? 세상에 그런 좋은 사람이 어딨니? 네가 네 마누라랑 계속 산다는 거
어머니를 버리는 거다. 그런 결정을 하겠다면 나도 너를 버리는 수밖에 없지. 아들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세게 나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여기서 더 있었습니다. 상속 반환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하고 나서 물려줬던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반 이상은 쓰고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다 어디 갔는지 알아보니 또 투자한다고 엄한 곳에 쓰고 본인 사치하고 남한테 과시하고 그런 걸로 엄청나게 써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는 그 투자를 한 곳이 전에 했던 곳과 똑같은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한번 크게 실패한 투자자에게 누가 다시 거금을 투자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해 알아본 결과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기꾼 같은 놈과 며느리가 바람이 났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에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더할 실망이나 더 느낄 배신감도 없었고 말이죠. 다만 아들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본인 집사람이 밖에서 어느 놈이랑 붙어먹는지도 모르고 그걸 몇 년이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효라는 불효는 다 해가면서 감싸고 모른 척했던 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어요.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더 깊게 믿었던 사람이니 오죽했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며느리와 바람난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바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미 저희 집안의 돈으로 2번이나 투자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며느리라 위자료를 아들에게 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집이 잘 사는 편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과거에 저처럼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경험도 없고 말이죠. 어쩌다 저희 아들을 만나 운이 좋게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아이였어요. 저처럼 그런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으면 아마 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그게 보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미래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의 욕망이나 본성을 숨기고 살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더군요. 왜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멍청하게 말이죠. 며느리와 불륜 행위를 했던 그 불륜남은 알고 보니 남자 꽃뱀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모님들에게만 접근해서 특별한 사이가 된 것처럼 관계를 만든 뒤에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만 10명이 넘고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건이긴 했어요. 다들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어느 때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더라 하면서 다들 떠들었고요. 물론 이혼을 한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은 이혼해도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다들 친정도 잘 사는 사모님들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가난했고 제가 알기로는 부잣집에 시집을 온 뒤 친정 식구들과는 연락을 다 끊었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기서도 며느리의 인성이 어떤지 느껴지시죠? 아무튼 그렇게 돈도 없고 갈 곳도 잃은 며느리는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서 만났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고 정말 다 돌이키고 싶을 만큼 후회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처럼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왜 만나자고 했니? 저 돈 좀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뻔뻔함은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하니? 제가 어머님 손주 엄마잖아요. 의영이가 자기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걸 알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손주는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했고 말입니다. 제가 아니면 자신의 아들에게도 전화해 우는 소리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죠. 한참을 고민했어요. 돈을 그냥 주기에는 너무 괘씸하고 그렇다고 주지 않기에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로 며느리를 불러 돈을 주면서 다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증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며느리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는 많은 돈을 줬는데 나머지는 뭐 어디에다 썼는지는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아들도 찾아왔었어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말처럼 나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에게 홀려서 부모한테 불효나 저지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사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도 서운한 마음이 가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인연을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오기까진 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보다 더 뻔뻔해져 있었습니다. 돈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하지만 그때도 또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공증 받아놨고 뭐 그런 건 정말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뻔뻔해졌고 더한 요구를 했어요. 저는 최대한 그 요구를 덜 들어주는 것 말고는 달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라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뻔뻔해지고 점점 더 큰 액수의 돈을 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혼자 겪어내다가 결국 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이런 지저분한 뒷모습까지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도 제 자식이 귀한 부모잖아요. 그동안 왜 말 안 하시고 혼자 앓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울더군요. 그러고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며느리를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집안에 온통 명품과 비싼 가구들이 그득그득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허영심과 사치병이 더 심해진 겁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아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기는 했어요. 뭐 돈 달라고 들어놓으면 안 주고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손주 녀석에게 찾아갈 거고 어쨌든 줄 때까지 저희를 괴롭힐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병원에 가둘 수라도 있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놈의 사치병을 고치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걸 들어먹을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모든 걸 손주가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와 돈을 달라고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때까지도 손주가 해외에 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들어온 지 조금 됐었는데 저랑 아들이 혹시 찾아갈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답도 없이 살래? 어? 부끄럽지도 않니? 안 부끄러우니까 돈 주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한테 뜯어간 돈만 수억이야. 이걸로 집을 샀을래도 진작 샀고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했어도 했을 거야. 왜 이렇게 인간 말종처럼 사니? 어? 아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 아, 그놈의 아들. 어차피 어머님은 의영이한테 말도 못 하시잖아요.
모르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돈 주세요, 돈.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바로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눈으로 다 보고 만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지 말이죠. 이런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신의 아들이 나타나자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간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가신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입술만 꼭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있거라.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아니, 이분한테 더 이상 돈 주지 마세요. 순간 저도 그리고 며느리도 굳었습니다. 돈을 주지 말란 말에 굳은 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이분이라고 칭한 거에 놀란 거였어요. 저한테 오늘부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그만 돌아가시고 더 이상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의영아, 제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였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됐죠. 저는 오늘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요. 손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저 오늘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온 거예요. 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날 손주와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손주에게 뭐가 죄송하냐고 네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절대 어머니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말에 손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소식은 정말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건 꽤 충격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도 사라졌고 말이죠. 저는 아들과 집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도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전과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상의 행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고 말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며느리의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어요. 그놈의 사치하는 병을 고치지 못해서 여기저기 카드 빚을 지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팔고 결국 자신이 버렸던 그 친정집으로 되돌아갔다고 말입니다. 그곳에서도 그 병은 고치지 못할 것 같지만요. 때때로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대도 그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자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부자 남편을 만난 것, 거기까지는 거의 똑같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은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다시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던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말입니다. 이게 다 성품이나 노력이 달라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착하게 사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드니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만 줄여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듣고 또 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되도록이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평안을 빌어보며 시작해 봅니다. 제가 풀어보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기구하고 그러면서 운명적이기도 한 그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들요. 그 인생 하나하나 자체가 저는 작품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 장르가 비극이든 희극이든 말이죠. 이제 60대 늙은 아줌마 나이로 접어든 저는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텔레마케터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안 됐어요.
워낙 박봉인 업무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가 능력도 조금 후달렸나 봅니다. 그래서 아줌마 나이에 몸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녔더랍니다. 자고로 좋은 직장이란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할 수 있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기준은 어떨지 몰라도 나이 든 입장에서는 무식해 보여도 저런 기준으로 좋은 직장을 판가름했습니다. 거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나이 30대에 접어들어도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결혼 생각이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추세가 점점 그렇게 되나 봐요. 반면 저는 그 당시로 미뤄보아도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었습니다. 전 원체 집안 환경이 불우했어요.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나만의 가정, 나의 짝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속에 있었어요. 그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20대 분들이 떠드는 대화에서 제가 들었던 것인데 연예인들 예쁘고 잘생기고 나이도 젊고 진짜 부족한 게 없는데 우울해하는 애들 있잖아. 자기 힘든 거 못 이기고 세상 등지는 경우 보면 집안 문제가 있는 게 거의 동일하다? 대부분 그렇더라.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냐면서 집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들을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제 가슴이 꽉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 싫었죠. 잔인하게 그런 걸로 사람한테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색안경 쓰지 말라고 일침을 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 참견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 척하고 있어도 너희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노라는 표출을 하기 힘들었던 이유뿐만 아니라 저의 지나온 궤적에도 떳떳함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의 지난 날은 이러했습니다. 진저리만이 처지는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갖고 싶었던 저는 2살 연상의 매너 좋고 웃는 모습이 시원스러웠던 오빠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집안에 반항심을 갖고 있던 오빠와 저는 처음부터 합이 잘 맞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체 가난했죠. 가난해도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집들도 있는데 저희는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서 서로에게 나를 세우고 혐오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차라리 남이 나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긋지긋한 게 가족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속에 큰 멍으로 남아서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겉도는 사람이 바로 오빠였어요. 저희는 한눈에 서로가 같은 부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끼리 의기투합하여 살아보자며 연애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나눴을 정도였어요. 저희 2사람은 그러고 나서 곧 결혼하게 되었죠. 할 수밖에 없기도 했었고요.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가 22살, 이제 가을의 문턱을 밟던 시기였어요. 정말 간소하게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았습니다. 좁은 집이었으나 저희 2사람의 희망은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이듬해에는 무사히 딸을 얻었습니다. 저는 23 나이에 아기 엄마가 되었죠. 임신 중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발 뱃속 아기가 빨리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기다렸는데 출산을 하고 보니까 임신 기간은 차라리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은 지옥불 속에 빠져있는 것과도 같았어요. 저는 아기를 함께 돌봐줄 인력이 없었기에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과장의 보탬 없이 3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그때 자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꾸린 가정을 건사하고자 열심히 일을 나가는 오빠를 보면서 제가 더 힘내고 견뎌냈죠. 저희 딸애가 돌을 맞이하면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졌던 것으로 기억해요. 덜 칭얼대고 더 자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오빠가 자기 친구들과 정말 모처럼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흔쾌히 잘 놀다 오라고 보내줬고요. 자기 일 다니느라 바쁘고 힘든 와중에 자꾸 울어대는 아기를 함께 돌봐주느라 늘 고단하고 피곤한 오빠를 전 알고 있었고 늘 내심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 무리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오빠 한 명뿐이었죠. 결혼한 이후로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것에 끼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도 함께 나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죽는 그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날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에 5명이서 타고 놀러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커다란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트럭에 힘껏 들이받친 것도 모자라 차도 밖으로 튕겨져 나간 차는 가로수까지 3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차에 탄 5명 중에서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고였죠. 불행하게도 저희 오빠는 죽은 전자에 속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는 현장에서 직사하였고 5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의식이 있었던 건 5명 중에 2명이었는데요. 의식이 있던 2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결국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명만이 사고 직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주었죠. 저희 오빠, 우리 남편, 애기 아빠는 그 난리통인 와중에도 죽었구나라는 걸 그 친구가 바로 알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튕겨나간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거센 충격을 받은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네요. 그걸 보고 그 친구는 바로 절망했다고 하고요. 그러자 함께 의식이 있던 다른 친구가 중얼거리면서 그랬대요. 미안하다. 내가 놀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다들 나오라 그래서. 내가 나를 잡아. 정말 미안하다. 손으로 배를 감싸준 채 덜덜 떨면서도 그렇게 말하길래 그 친구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서 말을 막았대요. 야,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제발 그만 말해 임마. 너 그럴수록 체력 빠지겠다. 우리 힘내고 버티자. 우리라도 살아남자. 구급차 금방 올 거야. 그러면서 그 다른 친구의 배를 쳐다봤는데 손에 힘이 빠져서 감싸주었던 게 풀리니까 보이더래요. 처참한 몰골이 말이죠. 배가 터져서 장기가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걸 자기 손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놀라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다른 친구가 그 모습에 자기의 최후를 직감했는지 미안하다고 꼭 살아남으라 했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진 살아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해선 결국 죽었고요. 그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차마 그날 여행 모임을 두고 했던 그 사람을 원망 못하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진 저 진짜 죽도록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비명 행사한 오빠가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 원흉을 두고 그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길 바란다며 저주를 내리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했다는 말을 듣고는 미칠 듯한 분노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친구가 그 이후로 5년간을 저에게 조금씩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면목이 없지만 이거라도 애기 키우는데 신경 쓸 거 많고 돈 들어갈 일 많을 텐데 조금이나마 보태세요. 그 약소한 금액에 들어있던 커다란 마음, 어려웠던 형편의 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어린 아기를 끌어안고 매일을 울었어요. 저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그 친구의 마음, 그 정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점점 더 약해지는 정신력을 어쩌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아이가 걷고 뛰고 말을 하고 그렇게 성장할 때마다 저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5년이 지나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소식이 끊겼어요. 저도 구태여 연락을 해보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자잘했던 노동은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일을 다녔어요. 무조건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이야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당시만 해도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자식을 부양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과 형편인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저희 모녀를 향해 꽂히는 시선들의 성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네요. 위축되는 순간들도 많았고요. 딸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혼자 자식 키운다는 것의 어려움을 그때 종류별로 다 겪어봤었어요. 저희 딸이 학창시절 내내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가수 H.O.T 걔네들이 그렇게 좋다고 팬클럽까지 가입해 활동했었죠. 너무 속상하고 자식 교육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밝게 지내는 모습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에 관심도 재능도 없었던 저희 딸은 제 바람을 들어주지 않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가서 돈 낭비하면 어떡해. 어차피 괜찮은 대학도 내 성적으론 갈 수 없으니까 돈이나 벌래. 그럼 엄마도 덜 힘들 수 있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취업 준비를 해서 직장에 들어가 다녔어요. 그 받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처음 월급 들어왔을 때 저한테 내복을 사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소고기를 사줬던 게 기특한 제 효녀 딸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게 사는 맛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며 지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더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가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다 싶었죠. 어떤 미친 수준의 비극이 도래할 줄도 모르고 희극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더랍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의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비극의 순간. 그때는 바로 온 나라가 축구 열기에 취해 있던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한 달 전부터 딸은 직장 내부 사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을 그만둔 채였어요.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딸이 사실상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밀려나오게 된 것이었죠.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 딸이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서 그 직장을 나오지 않았다면, 월급 밀리는 거 감수하고 그곳을 계속 다녔다면 미래가 달라졌을까를 두고 슬픈 가정을 해보곤 해요. 부질없다는 걸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사회초년생으로 경험해본 직장에서 나온 딸은 빈둥거리는 시간도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이제 여름 온다고 장사 잘 되는 생과일 주스를 전문으로 파는 카페에서 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일 5일을 나갔던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몇 명 마음 맞고 친했던 친구들이 다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는 딸은 걔네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별다른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멀어졌다고 그랬었죠. 직장에서도 혼자 20살 어린 나이니까 잡무만 하면서 거기 있던 근무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직장 1년 가까이 다녔다고 그 돈으로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샀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고스란히 나는 32만 원짜리 삼성 애니콜 폴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는 딸이 세련되어 보였었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든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준 적은 없었으나 제가 느끼기론 그랬었죠. 월드컵에서의 선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제 소중한 딸은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하루아침의 일이었고 한순간에 직면하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난 떠날게.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 그게 어디라도 말이야.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자. 약속이야. 이런 심장을 덜컹 흔들리게 만드는 엄청난 내용을 메모 한 장에 남긴 채 딸은 증발했습니다. 장난인가 농담인가 헷갈렸다가 이틀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부터 정말 미치는 줄로만 알았죠. 아니, 그땐 미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다 큰 성인인 딸이 편지까지 남기고 떠난 거라서 단순 가출로 추정이 되더군요. 딸의 짐가지가 없어져 있기도 했고요. 곧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 나의 남편, 우리 딸아이의 아빠의 기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허망하게 떠나보냈던 것으로 모자라 눈물 어린 희생으로 기껏 다 키워놓은 딸까지 잃어버리다니. 사는 게 아니었죠. 갑자기 자기 딸이 의미심장한 글자 몇 줄을 적어놓고 사라져버렸는데 멀쩡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리만치 제 일상은 무너져버렸고 딸을 사방팔방 찾으러 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고요.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분명했는데 처음부터 꺼져 있었고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없었어요. 저는 경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 하나 도움을 제대로 주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기다리다 보면 이제 다음 주면, 아니 다음 달이면 뭐라도 소식이 있고 딸이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며 현실이 점점 실감났어요. 딸이 정말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우리 딸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시체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신 놓고 울며불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집에 남자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그럼 전국 팔도에 실종 현수막을 단 트럭 몰고 다니면서 내 딸 못 봤냐고 찾아달라고 외치고 다녔을 텐데 싶었거든요. 우리 딸만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 발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유 하나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떠나 집을 나갔는지 말이에요. 제가 무심했던 엄마였는가? 지독히도 못해준 어른이었는가? 자꾸 아쉬웠던 순간들만 기억나고 떠오르면서 죄책감에 잠겨 살았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였다면 제 딸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때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5년,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시간은 빨리 흘렀더군요. 저는 폐인처럼 가히 죽지 못해 그 5년을 보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절 나쁜 엄마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은 망상에도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해서 오지 않는 딸의 소식. 머리로는 점차 포기를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 딸이 왜 그랬을까? 왜?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하는 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죽어도 그 자리에서 묻혀서 딸을 기다릴 각오였는데 살던 그 빌라가 재개발이 결정나면서 허물어지게 되었고 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빌라 주민들이 갑론을박으로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저는 그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은 채 먼저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이사를 가던 그 모양새가 마치 도망치는 것만 같았네요. 자력으로 그곳을 떠날 수 없으니 그런 일이 닥쳤겠거니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고 도망을 쳤어요. 어차피 딸이 저를 찾고자 한다면 못 찾을 세상이 아니었죠. 저희는 친가족, 엄마와 딸, 모녀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이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여러 군데를 전전했습니다.
물류 재고 담당 일부터 마트 계산원까지 전전하다가 나중에 정착하게 된 업무가 바로 텔레마케팅 일이었어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추한 몸뚱이를 유지하려면 뭔가 돈벌이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우울, 그 위를 덮고 있는 그늘을 조금이라도 걷어내려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고 나가는 사원들이 많은 곳이었으나 전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인생에서 이미 쓰디 쓴 맛을 다 봤는데 그까지 전화 업무 스트레스,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지 자식은 있는지 그런 걸 물어올 때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쓰려왔네요. TV에서 실종 관련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릴 때가 있었고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볼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족 실종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시청하는 내내 떨리는 가슴으로 울면서 봤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엄마한테 그런 말을 남기고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거였니?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는 질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제발 돌아만 와달라는 바람과 함께 늘 미치도록 궁금했어요. 이 엄마가 얼마만큼이나 부족했고 못났기에 이유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벌써 딸이 사라진 지 한참의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긴데요. 집안일로 되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인연을 아예 끊고 사는 가족이 있대요. 엄청 오래 연락도 안 하고 살아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데요. 그런데 살다가 갑자기 웬일로 주민센터에 볼 일이 생겨 이 사람이 가봤더니 실종 사망 처리가 되어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거 사망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무효로 하려면 법원에다 뭘 신청을 넣어야 한다나? 법 관련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서 이것저것 묻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저 아는 분한테도 자문을 구했던 모양이에요. 아우 참 별별 일 다 있죠? 우연히 직장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출근 시간에 그런 얘기를 바로 옆에서 엿들었던 이후 오랜 세월 감감무소식인 딸의 상태에 어떤 처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고 또 살다 보니 어느새 딸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로부터 15년이 흘러있더군요. 저의 기구하고 못난 사연을 아는 누군가가 저한테 하도 간곡하게 한 번만 만나보라며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제 또래의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어요. 아내와 사별을 겪은 남자였고요. 1년 가까이 만났으나 결국 저와 이렇다 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서로 좋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게 딸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제가 맺었던 유일하게 특별한 인간관계였네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정말 무얼 해봐도 공허한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을 못 본 지 언 1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 친척이 무려 20년째 연락이 끊기고 생사가 불분명해서 법원에 실종신고인가 그걸 하는 것 같다고 누가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신고 절차를 밟을 듯 싶다는 이야기였죠. 너를 보지 못한 지가 17년이 되었구나. 이제 엄마가 너를 놓아줘야 할까? 그게 맞는 걸까? 가슴 속에 꼭꼭 묻어둔 딸을 놓아줘야 한다고 그런 생각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문드러진 가슴을 껴안고 산 지 17년 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는 엄청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의 오후, 제 또래 중년 여성과 함께 절 찾아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머뭇거리던 여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외할머니를 찾아온 건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지 않은 것이 용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다른 지역의 보육원에서 찾아왔다는 설명에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같이 온 어른은 그 전날 저에게 전화를 준 바 있었던 보육원 선생님이었더군요. 설마 이런 일로 방문이 이뤄질 거라곤 전 상상도 못한 바였고 그 여학생, 아니 저의 손녀는 괜찮으니까 자기가 직접 저와 얘기하고 싶다면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아주 야무진 말투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근처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보육원 선생님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손녀가 워낙 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력했어요. 그렇게 저희 둘만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진정이 안 돼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그런 저에게 손녀가 내민 것은 아주 작은 스프링 달린 수첩이었어요. 어느 페이지를 펼쳐 저에게 보라면서 내밀더군요. 이건 우리 딸아이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인데. 보자마자 저는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옛날에 유행해서 딸이 즐겨 찍었던 스티커 사진이었어요. 사자머리 같은 큰 가발을 쓰고 그 작은 스티커 사진 속에서 딸이 개구쟁이 마냥 미소를 짓고 있었죠. 색이 다 발해 있었지만 분명한 제 딸이었어요. 이 시절에 찍었던 스티커 사진들을 저도 봤기 때문에 더욱 확실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엄마 물품이기도 하고요. 전 속절없이 울음이 터지면서 숨이 가빠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에 우리 딸, 네 엄마는 어디 있느냐고 애끌린 질문이 쏟아져 내렸죠. 하지만 단박에 고개가 숙여지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슬픈 예감이 들고 말았습니다. 딸이 메모장으로, 때로는 짧은 일기장으로 쓰곤 했던 그 작은 수첩을 손에 쥐고 매만지면서 저는 손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딸의 과거와 손녀가 딸에게 들은 이야기와 남겨진 수첩에 적혀진 내용들을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한이 맺히는 피눈물 나는 전말을 저는 17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딸은요, 못난 엄마인 저는 결코 눈치채지 못해 몰랐으나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대놓고 때리면서 물리적으로 괴롭히진 않은 모양이었지만 확실하게 왕따를 당했고요. 그래서 딸은 우울함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겉돌면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열기가 넘치는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그 시기, 그때 높은 인기를 구사했던 어느 축구 선수처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머리 모양도 따라한 어느 양아치 놈을 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양아치 놈이 찍접대면서 인연이 생겼던 것이었죠. 월드컵 경기를 같이 시청하고 함께 거리 응원을 다니며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났던 시기였습니다. 딸은 금요일에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양아치 놈의 손이 이끌려 어디론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딸은 3일 내내 갇혀 있었고 제가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저에게 딸이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 자고 가겠다 보냈던 문자들은 딸이 자의로 보낸 것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걸 믿었었고요. 그 양아치 놈은 자기 친구들을 그곳으로 불렀고 딸은 강제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데다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놈들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된 딸은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렸고 무슨 일을 당한 것인가 곱씹기만 했습니다. 천하의 망할 양아치 놈은 그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현실을 자각한 딸은 수치심에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하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원흉의 발판이 된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엄마인 저에게는 다시 직장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딸은 홀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번 생은 그냥 끝난 것이구나. 딸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기를 엄마가 일찍 갖는 바람에 힘들게 더욱 살았던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딸은 자기까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모녀 가정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밖에는 안 흘러갔던 거예요.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안고 괴로워하던 딸은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유언장이라는 것을 남겼어요. 그게 제가 발견했던 한 장의 메모였죠. 딸은 무작정 시외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 풍경들이나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중의 현금이 다 떨어지면 죽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러기도 저러기도 겁이 났어요. 조산으로 혼자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딸을 낳았음에도 무서웠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육원으로 찾아가서 몰래 아기를 버리고 딸은 도망갔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한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딸은 자꾸만 그 아기가 죽지는 않았을까 궁금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갑자기 죽을 용기가 희박해져 갔어요. 작은 도시에서도 작은 동네, 숙식 제공이 되는 곳에서 딸은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덧났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은 어느 날 그곳을 떠났고 보육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버린 날짜를 알려주면서 자기가 아기의 친모임을 밝혔어요. 그때 저의 손녀를 딸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품에 항상 끼고 다니던 작은 수첩을 건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엄마는 많이 아파서 너랑 있을 수가 없어. 외할머니 찾아가서 나 대신 인사를 전해줄래?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전해드려. 알았지? 어렸던 손녀는 그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 자기를 영영 찾아오지 않는 젊은 엄마를 생각하며 그때 들었던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작은 수첩의 어느 짧은 일기에는 외할머니의 이름과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는 용기를 내어 그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건물 자체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공사를 앞둔 현장임을 알고서 손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보육원 원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외할머니를 찾아가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17살이 된 저의 손녀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분명 저희 엄마는 아파 보였어요. 안색이 나빠 보였거든요. 제가 내내 울고 있자 손녀는 울먹임을 간신히 참아가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의 수첩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기어이 눈물을 떨구는 손녀를 향해 전 손을 내밀었어요. 딸은 자기 아빠를 닮았었는데 손녀는 저랑 많이 닮았더군요. 눈썹이 꼭 저처럼 까맣게 숱이 많아서 진한 걸 보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제라도 나와 제발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제가 손녀의 손을 맞잡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고 보낸 지난 세월들이 너무 아쉽고 아깝고 또 안타깝고. 저는 제가 저희 엄마가 원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까 할머니께서 절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제 존재를 원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넌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낳은 자식이고 내 핏줄이다. 내가 굶어 죽고나니 있더라도 넌 먹여 살릴 거야. 손녀가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손녀도 그 안에 서름이 많았겠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저희는 일치하는 가족관계가 맞았어요. 그렇게 손녀는 보육원에서 나와 저와 살기로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반가워서 손녀에게 몇 번이고 말하며 안심시켰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손녀가 저에게 밝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제 외할머니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제가 2등 당첨이 됐거든요. 듣고는 제가 정말이지 깜짝 놀라고 말았죠. 갑자기 로또 얘기라뇨. 그게요,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토요일에 나가서 놀다가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는 당첨금을 못 받는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족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로 엄마를 사랑했고 날 받아주는 분이라면 이거 당첨금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보육원 쌤들도 분명 너무 좋은 분인 건 맞는데요. 제가 지내면서 힘들었던 때도 있고, 암튼 이런 일을 밝히기엔 좀 그랬어요. 손녀가 당첨이 된 금액은 7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였습니다. 세상에 전혀 예상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고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손녀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으로 저와 같이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고심 끝에 텔레마케팅 일을 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손녀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살던 곳은 작은 방만 2개 있는 집이라 너무 좁았기에 어차피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손녀가 복권 당첨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들고 오는 바람에 도움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빠른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떼어가더군요. 그래도 그 수천만 원으로 풍족하게 보태어 집을 구했으니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딸 대신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던 손녀는 저와 살게 되어 좋다고 했어요. 겁이 나고 망설여져서 그동안 저를 찾지 않으려 들었던 지난 순간들이 후회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토록 허망하게 딸을 영영 잃어버린 저만큼 후회가 되렸으려고요. 저는 제 딸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으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엄마 실격인 엄마도 없을 것입니다. 손녀는 자기 엄마가 저희 딸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어요. 딸이 남긴 작은 수첩에는 글귀마다 무서운 우울함이 뚝뚝 묻어져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턱 막히게 만들 정도였죠. 그것을 토대로 더욱 이미 이 세상을 등졌을 거라 손녀는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무연고자 시신들이 그렇게 발견된다는 것을 어딘가 시사방송에서 보았던 것이 떠오르면서 제가 또 애가 끓었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자기 엄마를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전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게 엄마의 심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지내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 손녀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타고난 머리가 좋은지 아닌지 그런 건 제가 모르지만 집중력은 일단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혼자 문제집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 그랬어요.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잘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기특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닥쳐 들어왔을 때 저랑 손녀는 둘이 꼭 붙어서는 우리에게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리지만 야물딱지고 똑 부러지는 손녀에게 제가 정말 의지를 잘하며 지냈습니다. 정부 지침이다 뭐다 하는 뉴스들을 보면 전 머리부터 아프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손녀는 딱딱 이해를 하고 저에게 정리를 해주니 코로나 시대에도 무사히 일상을 날 수가 있었답니다. 지내면 지낼수록 저랑 손녀의 사이는 돈독해져만 갔어요. 지난 세월을 슬픈 공허함을 안고 산 동병상련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었다고 봐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손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가고 싶어 하던 대학에 붙을 만큼 성적도 낸 기특한 제 손녀입니다. 제가 처음 봤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밝아졌고요. 더욱 명랑해져 갔어요. 전 그걸 느낍니다. 아마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손녀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끝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봐 줄 거예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굳센 각오를 마친 바입니다. 반드시 우리 손녀는 행복한 인생만 살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슴 아프고 한으로 남기도 한 이 모든 순간들이 극적이었습니다. 전부 얽히고 설킨 이것들이 내는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목표를 삼고 남은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며 노력하렵니다. 먼 훗날에 우리 오빠, 나의 남편, 그리고 영원히 최고로 사랑하는 나의 딸을 만나게 된다면 온통 자랑스러운 이야기 보따리만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죠.